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계몽사에서 출간한 어린이 한국의 동화입니다. 어린이 한국의 동화는 어릴 적 들었던 친근한 옛날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은혜 갚은 호랑이, 내 장사, 호랑이와 나그네, 효성스런 호랑이, 돼지꿈, 산삼동자, 이렇게 6편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옛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 오두막집에 젊은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숲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몸부림을 치면서 입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의 목구멍에는 은비녀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여자를 잡아먹었구나. 비녀나 뽑아줄까? 나무꾼은 호랑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어요. 호랑이는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말이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호랑이가 나무를 해온 것입니다. 호랑이 녀석이 은혜를 갚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나무를 해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전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기가 편해지자 나무꾼은 은근히 장가를 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총각으로만 지낼 수도 없지만 이런 산속으로 시집 올 여자가 있겠어요? 어느 날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마침 호랑이가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하나 훔쳐다가 집 안으로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야, 너 또 여자를 죽였구나. 나무꾼이 묻자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고는 호랑이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처녀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가 미음을 쏘어 입에 떠넣자 처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무꾼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서울의 어느 정승집 딸이었습니다. 내일이 시집가는 날이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입니다. 나무꾼과 처녀는 여러 날을 한 집에서 지내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가야겠는데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가져갈 선물이 없었습니다.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걱정하는 소리를 호랑이가 또 엿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겠군. 호랑이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불이 나게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제사나 혼례식에 쓰려고 장만한 떡과 술과 고기를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나귀도 연암은 마리 끌어내어 나무꾼의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드디어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소에 싣고 두 사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정승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많은 선물과 함께 신랑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승은 곧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은 이제 호랑이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서울 거리에 대낮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매일같이 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명을 내려 활 잘 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런 방문을 전국 방방곡곡에 써붙이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고 이후 영웅으로 받들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무꾼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목에 비녀가 걸려 나무꾼이 구해준 그 호랑이인데 그동안 꽤 늙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반갑소. 나무꾼도 호랑이를 알아보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호랑이는 죽을 날을 미리 알지요. 미안하지만 내일 점심때 총을 가지고 종로 거리에 나와 내가 나타나거든 총을 한 방 쏴주시오. 총소리만 나면 내가 그냥 쓰러질 테니까. 호랑이의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를 참아 제 손으로는 도저히 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총을 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고 총소리만 내면 됩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거듭 부탁하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종로 거리에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호랑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힘으로 날뛰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하면 말들을 걷어찼습니다. 집을 부수고 그 튼튼한 성벽까지 무너뜨리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종로 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화살을 퍼부어댔으나 호랑이는 여전히 날뛰었습니다. 총을 쏘아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나와보니 종로 거리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공중을 향해 탕 하고 총을 한 방 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날뛰던 호랑이가 그만 쿵 하고 땅에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입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리더니 이내 축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모두 안심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곧 나무꾼에게 상금 1000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기만 했습니다. 내 장사. 옛날 옛적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늘 자식이 없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뜻밖에도 갓난아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이상하게도 미음을 먹지 않고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대나무 순이 자라듯 놀랍게도 쑥쑥 자랐습니다. 겨우 2-3달이 지났는데 아기는 어느새 큰 아이가 되어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셔요. 아이는 아버지에게 마구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아무리 별나게 자랐어도 나무하러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숫강으로 장난감 삼아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게여요? 나무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는 장난감 지게를 와지끈 부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어 나무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지게조차 부숴버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게로 어떻게 나무를 지고 와요? 아버지는 이 아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라고 생각하여 당장 대장간에 가서 무쇠로 지게 하나를 맞춰 주었습니다. 무쇠 지게를 받은 그 아이는 그제야 좋아하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밖에 나가보니 조그마한 산이 움쩍움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했다. 산이 왜 움직이지? 그러나 자세히 보니 산은 점점 자기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건 산이 아니라 아이가 등에 지고 오는 큰 나뭇더미였습니다. 그 나뭇더미 밑으로 못에 지게를 진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산만한 나뭇더미를 지고 온 것입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를 산더미같이 지고 온 아들은 그 나무를 손으로 뚝뚝 잘라 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맨주먹으로 쾅쾅 못질하더니 큰 바위를 굴려와서는 주먹으로 깨뜨려 돌대문을 해 달았습니다. 또 손톱으로 썩썩 문질러 돌을 반질반질하게 다듬었습니다. 두 내외는 마침내 이 아들을 장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장쇠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훌륭한 집에서 살면서 점점 더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장쇠는 그대로 편안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싸움터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무 하나가 폭풍을 만난 듯이 통째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쇠가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서 커다란 사나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숨을 쉴 때마다 콧바람에 나무가 휘어지도록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 콧바람 하나 쓸만하구나. 굉장한데? 장쇠는 자는 사람의 코를 손가락으로 틀어 쥐었습니다. 그러자 자던 사람이 놀라 눈을 뜨고는 숨을 쉬지 못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는 싸움터로 나가는 장쇠라는 사람이요. 같이 안 가겠소? 장쇠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콧바람은 장쇠의 동생이 되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고무래로 산을 긁어내고 있는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장쇠가 얼른 가서 그 고무래를 밟자 사나이는 고무래를 쓰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장쇠를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또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번에는 들판에 갑자기 강이 생겨 위를 보니 한 사나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다가가서 그 사나이를 잡아 당기자 사나이는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오줌 장사도 장쇠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길소는 이제 네 사람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적군이 우세하여 아군 군사들은 후퇴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네 장사는 의논 끝에 먼저 오줌 장사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적군을 향해 오줌을 누었습니다. 그 오줌이 얼마나 많고 세차게 흘렀던지 적의 진지는 금세 물바다가 되고 적들은 얼굴만 내놓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콧바람 장사가 흥 하고 콧바람을 불자
물은 금세 꽁꽁 얼어 허우적거리던 병사들은 그대로 꼿꼿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물의 장사가 큰 고무래로 얼음 위를 싹 긁었습니다. 그러자 목이 떨어지며 적군들은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네 장사가 승전가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산속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외딴 집 한 채가 있어 그들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와서 대뜸 하는 말이 "오, 마침 잘 왔다" 하더니 두 말 않고 네 사람을 한꺼번에 붙잡아 캄캄한 골방에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네 장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네 장사를 한꺼번에 잡아 가둘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밖에서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어깨에 날개가 돋친 무섭게 생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도둑의 두목이었습니다. 두목이 졸개 도둑들에게 무언가를 묻자 갑자기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장사가 들어보니 자기들을 당장 잡아먹어야 한다느니 두목의 생일날 잡아먹어야 한다느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질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자기의 생일날 잡아먹겠다고 선언하자 도둑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네 장사는 어떻게든 골방을 부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벽을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도둑들에게 다시 붙들려 이번에는 쇠로 만든 감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쇠의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왔습니다. 도둑들이 장작불을 뗀 것입니다. 방바닥은 마침내 사람이 탈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장쇠가 온몸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찬바람아 불어라. 서리야 내려라. 그러자 벌겋게 달아오던 감방이 곧 싸늘해지며 네 장사의 수염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둑 하나가 문을 열고 그들을 잡아내려고 할 때 장쇠가 도둑을 재빨리 감방 안으로 끌어들여 뼈다귀 하나를 뽑아 곤우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도둑의 뼈를 뽑아서는 곤우돌을 만들어 네 장사는 곤우를 두며 놀았습니다. 두목이 보고 화를 냈습니다. 두목은 네 장사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쇠와 두목은 공중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중 높이 떠오르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얼른 주워보니 장쇠의 팔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두목의 아내가 재를 가져와 잘린 자리에 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 장사가 먼저 밀가루 반죽을 묻혀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장쇠 형님, 팔 올라가요. 장쇠가 팔을 받아 떨어졌던 자리에 딱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두목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새 장사가 얼른 재를 뿌려
공중에 던져 주었으나 재를 묻힌 팔은 붙지 못하고 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두목의 머리가 잘려 내려왔습니다. 두목의 머리는 다시 뛰어오르려 했지만 새 장사가 붙들어 잿더미 속에 던져버려 두목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두목의 아내는 꼬리가 9 달린 여우였습니다. 장쇠는 공중에서 내려와 여우를 죽이고 도둑들을 죄다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 장사는 광문을 열고 광 속의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한 광에는 쌀이 가득 쌓여 있고 다른 광에는 비단과 옷감이, 또 다른 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어 황홀했습니다. 장세는 많은 물건들을 도둑들의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필의 말에 보물들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와 나그네. 어느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길 가는 사람을 마구 잡아먹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 못된 호랑이를 잡아버립시다. 어떻게 잡죠? 그 호랑이는 활을 쏘아 잡거나 몽둥이나 연장으로 때려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놈이 잘 다니는 곳에다 함정을 여러 개 파놓읍시다. 그게 좋겠군요. 모두들 그렇게 하기로 찬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장대를 걸쳐서 풀과 흙으로 덮어놨습니다. 자, 이제 됐네. 쟤까진 놈이 아무리 기운이 세다 해도 여기에 빠지기만 하면 그만이야. 동네 사람들은 산 위에서 내려와 각자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호랑이가 그곳을 지나다가 푹 하고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호랑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이 근방을 지나가다가 호랑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나그네는 호랑이가 나타난 줄만 알았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진 나그네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구나. 나그네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가 함정 속을 들여다보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나를 이 함정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앞발을 모아 빌며 애걸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인데 어찌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보기에 무척 딱하긴 하다만 구해주지 못하는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더 큰 소리로 울며 간청했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님,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나는 이 산속에 있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은혜 갚을 일이 얼마든지 많을 것이니 제발 이 목숨만은 좀 구해 주십시오. 나그네는 호랑이가 가엾어서 영 발길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호랑이는 꼭 은혜를 1000배 만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들었지. 나그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만일 네가 죄 없는 사람이나 사람이 기르는 짐승을 해치지만 않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만 하고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 그러고 말고요. 절대로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근처에 있는 긴 나무를 2개 구해다가 함정 안에 걸쳐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와는 달리 호랑이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맙다마는 이젠 죽을 각오를 해라. 너를 잡아먹을 테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새파랗게 질렸으나 정신을 바싹 차리고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네가 한 말을 벌써 잊었느냐? 제 은인을 잡아먹겠다고? 아무리 짐승이지만 은혜도 모르느냐? 그러나 호랑이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누구지? 그건 바로 너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내가 파놓은 함정도 아닌데 나를 잡아먹겠다니. 세상에 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다. 너는 함정을 판 놈들과 가깝지 나와 가까운 건 아니잖느냐. 나는 너를 구해준 은인이야. 만일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게 아니냐. 내가 은혜를 갚는다는 바람에 구해주었을 뿐이야. 호랑이는 시뻘건 입을 사납게 벌리고 대들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말이 옳은지 네 말이 옳은지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보자. 좋다. 마침 저쪽에서 황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는 황소한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옳은지 물어봤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짐승을 마구 부려먹고 또 죽여서 고기를 먹는다. 그뿐인가? 가죽을 벗겨 쓰기도 하지. 사람들은 정말 죄 많은 놈들이야. 호랑이에게 잡아먹혀도 싸다. 황소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기가 죽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소를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는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가죽도 벗겨 쓰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호랑이는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이젠 더 할 말이 없지. 그러니 얌전히 나한테 먹히는 게 어때? 호랑이는 또 시뻘건 입을 딱 벌리며 나그네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뒷걸음질 치며 가만, 그럼 우리 소나무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지 뭐. 호랑이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기가 캥기니? 아니. 그럼 소나무한테 가자. 마음대로 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만큼 나쁜 건 없어. 오리를 도끼로 찍어다가 불을 떼지 않나. 깎아서 제목을 만들어 쓰지 않나. 불에 구워 숯을 만들지 않나. 소나무도 역시 호랑이 편을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지? 넌 이제 내 밥이다. 호랑이는 어흥하며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이젠 죽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호랑이야, 저 토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그네가 사정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지 뭐. 호랑이는 토끼도 역시 사람이 나쁘다고 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자. 마음대로 해. 호랑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나그네는 공손히 토끼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쪽을 헐끗 바라봤습니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꾸벅 절을 한 뒤에 재판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끼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 조사해 보지 않고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꽤 똑똑하군. 내가 누구 때문에 함정에 빠졌는지 어서 조사해 보렴. 호랑이가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토끼는 우선 함정이 어떻게 생겼나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말이지. 좋아. 호랑이는 까불거리며 함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끼는 함정을 들여다보고 말하였습니다. 호랑이 아저씨의 말씀대로 이 함정은 사람들이 아저씨를 잡으려고 파놓은 게 틀림없군요. 틀림없고 말고. 호랑이는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식으로 토끼의 말에 척척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토끼는 생각에 잠겼다가 그런데 이상하단 말씀이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호랑이는 눈썹을 곤두세우며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가 정말 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내가 거짓말쟁인 줄 알아? 호랑이는 화를 버럭 내더니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고 말한 뒤 함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토끼는 깔깔 웃고 나서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꺼내 주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죠. 자, 재판은 끝났습니다. 토끼는 풀밭으로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효성스런 호랑이. 산 기슭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하니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혼자 와 있는 젊은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영락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신세였습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꽤나 한번 부려보자. 젊은이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워 못 견디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려. 그동안 산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젊은이는 호랑이의 앞발을 잡기라도 할 듯이 손을 들며 정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반가워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침 시장하던 참이라 잘 만났다 생각하고 젊은이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가 하도 이상하게 나오자 주춤했습니다. 뭐? 나더러 형님이라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너를 놓아보낼 줄 아느냐?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산이 울리도록 어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이는 호랑이의 호통에는 까딱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반가워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 산속에 형님이 계신다는 건 어머니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이놈아, 넌 사람이고 난 호랑인데 내가 어째서 네 형이냐? 괜한 소리 말고 죽을 각오나 해라.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덤벼들려고 하자 젊은이는 한층 더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니도 형님이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딱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형님이 산으로 들어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젊은이는 잠시 말을 그치고 호랑이를 흘낏 쳐다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에 호랑이가 된 형님이 나타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 어머니는 저더러 혹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드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어디 형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야죠.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 반갑긴 합니다만 호랑이의 몸이라 어머니한테 가실 수 없는 게 서러워 못 견디겠어요. 젊은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 이렇게까지 반가이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도 무슨 곡절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자기가 어릴 때는 아이였는데 산에 들어와서 호랑이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나간 옛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 나무꾼의 말대로 어릴 땐 자기도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나를 잃고 얼마나 슬퍼했을까? 호랑이는 갑자기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호랑이는 처음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동생이라는 젊은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라니 참 반갑기는 하다만 나는 이미 호랑이의 탈을 썼으니 같이 살 수도 없고 어머니를 뵈러 갈 수도 없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어머님께 안부 전하고 잘 봉양해 드려라. 아니 형님,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 보셔야 할 게 아닙니까? 젊은이는 이젠 살았다 싶어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다마는 호랑이가 된 나로서 어디 될 말이냐. 한 달에 2번씩 돼지라도 갖다 놓을 테니 어머니께서 잡수시도록 해드리고 나 대신 네가 잘 봉양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호랑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와 헤어져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용케도 꾀를 내어 무서운 호랑이를 속이고 살아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며칠 뒤였습니다. 젊은이는
아침 일찍 뒷곁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설마 그 호랑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젊은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멧돼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멧돼지는 금방 죽었는지 아직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호랑이가 잡아다 놓았을 거다. 아마 호랑이가 어렸을 적에는 사람이라고 알았던 모양이구나.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로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이에게 멧돼지를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멧돼지를 정성스럽게 요리해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름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꼬박꼬박 뒷곁에 놓이곤 했습니다. 젊은이는 물론 어머니도 그 호랑이가 참으로 고마운 짐승이라 생각하며 멧돼지 고기를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젊은이의 어머니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론 뒷곁에 멧돼지를 갖다 놓는 일이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호랑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나 보다. 젊은이는 그 호랑이의 효성을 다시금 갸륵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날 젊은이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 3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호랑이들은 웬일인지 꼬리에 흰 헝겊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이는 새끼 호랑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 호랑이들의 대답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 아빠가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할머니 집에 가져다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날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굴 속에서 울기만 하다가 병이나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상제가 되어서 흰 헝겊을 꼬리에 달고 다닌답니다. 젊은이는 말없이 호랑이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호랑이의 효성을 생각하니 젊은이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돼지꿈. 옛날 어떤 사람이 돼지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스러운 꿈도 다 꿨네. 이 사람은 그게 무슨 꿈인지 궁금해 이웃 노인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오늘 잘 먹을 일이 생기겠네. 노인이 해몽을 해주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저씨 댁에서 아이가 심부름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매부가 오셨다고 오셔서 놀다 가시래요. 아이를 따라간 이 사람은 뜻밖에도 떡에 고기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얻어먹었습니다. 노인의 해몽이 꼭 맞았구나. 이 사람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돼지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노인을 찾아가 해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네 오늘은
새 옷을 입을 일이 생기겠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 옷을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옷 갈아입으셔요 하고 새 옷을 내주었습니다. 한 보름 있으면 친정 아버지의 환갑이므로 옷을 미리 빨아두었다가 입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신기하게 맞는구나. 이 사람은 해몽을 해준 노인을 생각하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도 또 이 사람은 돼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씨구, 좋은 꿈을 또 꿨구나. 입이 함지막만해진 이 사람은 또 노인한테 달려가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얻어맞을 일이 생기겠네. 이 사람은 남하고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해몽이 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가 술에 취한 건달을 만났습니다. 저놈하고 마주쳤다간 재미없겠어. 이 사람은 얼른 옆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술 취한 건달이 쫓아오더니 야 이놈아, 왜 사람을 보고 피하는 거냐 하면서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난데없이 매를 잔뜩 맞고 보니 노인의 해몽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인을 찾아가 어찌 그리 용하게 해몽을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돼지는 꿀꿀거리면 배가 고파 그러나 하고는 죽을 갖다 주지. 그래도 꿀꿀거리면 돼지 우리가 질척해서 그러나 하고 검부러기를 넣어주지. 돼지의 새 옷인 셈이지. 그래도 꿀꿀거리면 작대기로 두들겨 패지. 뭐 해몽이라고 별건가. 적당히 맞추는 거지. 자네 이마에 혹이 난 걸 보니 많이 맞았군 그래. 산삼동자. 옛날 지리산 근처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의가 아주 좋았으나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근심에 쌓여 지냈습니다. 산삼을 먹고 산신님에게 빌어보자. 남편은 생각도 못해 산신님께 빌려고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산삼을 캐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죽게 된 남편은 한 나무꾼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아내에게 주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산삼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산신님께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런 지 10달 만에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신님 고맙습니다. 아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죽은 남편을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얼마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자랄수록 영리하고 예의 발라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어찌나 똑똑했던지 아이가 10살쯤 되자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이 아이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이상하게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산속의 조용한 곳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또 닥쳤습니다. 소년의 나이 12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소년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무서운 병이 돌아 사람들이 수없이 앓거나 죽어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그 소년이 있었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 참 그렇군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소년을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들어가 그 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문서방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문서방은 소년이 늘 산속에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므로 틀림없이 깊은 지리산에 들어가 살고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문서방은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허리에는 표주박을 차고 어깨에는 먹을 것과 총 한 자루를 메었습니다. 문서방은 지팡이를 짚고 산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했습니다. 문서방은 울창한 숲과 우거진 덤불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자 드디어 숲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썩은 나무들과 이끼 낀 바위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문서방은 그러한 곳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둡기 전에 잠잘 곳을 찾아야겠다. 바로 그때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혹시 도깨비불이 아닐까? 문서방은 머리가 쭈뼛쭈뼛 곤두섰지만 발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니 눈앞에 커다란 오동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속 굽는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불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문서방은 이상히 여기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문서방은 오두막에서 저녁밥을 지어 먹고 너무 피곤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종일 산길을 헤매어 몹시 지친 문서방은 눕자마자 곧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문서방 앞에 그 소년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당신 일로 온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니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집 뒤에 벼랑이 있고 그 벼랑 아래 산삼이 있습니다. 그걸 캐다가 달인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면 모두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문서방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소녀는 간 곳이 없고 이상하게도 그윽한 향기만 가득 풍겼습니다. 향기가 나는 걸 보니 틀림없이
누가 다녀간 모양인데 이럴 수가. 문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방은 날이 밝자 곧 벼랑 아래로 가서 산삼을 찾아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 소년이 말한 대로 정말 산삼이 있었습니다. 문서방은 산삼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산삼을 다려 병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앓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산신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그 소년을 산삼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부터 문서방은 해마다 산삼을 캐온 날이 되면 소년이 나타났던 오두막을 찾아가 고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고사를 지내러 간 문서방조차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변을 당한 거지. 그렇지 않고선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지. 아닐세, 착한 문서방이 산삼 동자를 만나 함께 사는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의 온갖 추측 속에 문서방도 산삼 동자도 전설의 인물이 되었습니다.